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바다 한복판과 육지 중앙 중에서 어디에 떨어지고 싶은지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주저없이 육지를 선택하겠죠. 이는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생명체들은 점점 더 기이하고 위험해지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패턴은 지구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어 왔는데 특히 선사시대에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육지에서도 충분히 무서운 공룡들이 활보했지만 바다에는 그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숨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10대 바다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 바로 우리 발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백악기 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무서운 바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을 누구나 두려워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보다는 육지에 떨어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갈수록 생명이 더욱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물속에는 육지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생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바다들을 순위로 매긴다면 쥐라기의 거대한 플리오사우루스들이 헤엄쳤던 바다나 바다 전갈들로 가득했던 고생대 바다, 심지어 역사상 가장 큰 상어 메갈로돈이 살았던 바다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백악기에 존재했던 한 바다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늘날의 해양 포식자들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릴 괴물들이 살고 있었죠. 서부 내륙 항로라고 불리는 이 선사시대 바다는 어떤 고생물학자들이 지옥의 수족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 살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이 고대 바다가 있던 자리를 걸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이 가득했던 시절, 이 거대한 바다는 북미 대륙을 동서로 완전히 가로질렀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쪽의 라라미아 대륙과 동쪽의 에팔레치아 대륙이라는 두 개의 섬 대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1억 년 전, 백악기 초기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약 3,400만 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언제나 바다 괴물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특별히 더 위험했던 시기가 있었죠. 바로 캄파니아 시대인 8,360만 년 전부터 7,210만 년 전 사이였습니다. 당시 이 바다는 따뜻하고 열대성 기후를 보였으며 가장 넓은 지점에서는 970km나 되었습니다. 길이는 무려 3,200km가 넘었죠. 평균 깊이가 150m 정도로 상당히 얕았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바다에 육지의 육식 공룡들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괴물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이 수중 괴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만나기 가장 끔찍했을 생물은 바로 모사사우루스였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크기로 자랄 수 있는 멸종된 수생 파충류 집단이었는데 현재의 바라누스류 도마뱀과 비슷한 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네 다리 대신 노 모양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고 몸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길고 유선형이었습니다. 초기 종들은 뱀처럼 몸을 구불거리며 헤엄쳤지만 나중에 진화한 종들은 상어처럼 꼬리 지느러미를 이용해 놀라운 속도로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수영 선수들은 서부 내륙 항로를 완전히 지배했고 대부분 최상위 포식자였으며 크고 날카로우며 때로는 톱니 모양의 고도로 전문화된 이빨을 자랑했죠. 그들의 성공은 놀라운 다양성을 가져왔는데 10종 이상이 동시에 공존했으며 크기는 2m부터 18m까지 다양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마주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플라티카르푸스, 클리다스테스, 그리고 킬로사우루스라는 세 종류뿐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클리다스테스는 길이가 6.2m까지 자라는 개체들이 있었는데 이는 기록상 가장 큰 백상아리와 비슷한 길이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가늘었기 때문에 매우 민첩한 사냥꾼이 될 수 있었죠. 매끄러운 이빨을 사용해서 항로의 얕은 부분에서 다양한 물고기와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플라티카르푸스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7m에 무게는 약 1톤이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포식자인 나일악어와 비슷한 무게였죠. 하지만 이빨 연구 결과 극도로 약했기 때문에 주로 깊은 물에서 작은 물고기와 부드러운 오징어류를 먹고 살았다고 추정됩니다.
세 번째로 흔한 모사사우루스가 그에 걸맞은 식욕을 가진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바로 필로사우루스죠. 성체 길이가 12m에서 15.8m에 달했으며 이는 혹등고래의 길이와 거의 비슷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 중 하나였습니다. 농담이 아닌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 32개의 크고 두껍고 뒤로 휘어진 톱니 모양 이빨로 무장했습니다. 틸로사우루스는 이런 크기 덕분에 주변 환경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괴롭힐 수 있었고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했습니다. 위 내용물에서 플래시오사우루스, 거북이, 새, 뼈가 있는 물고기, 상어, 심지어 다른 모사사우루스까지 발견되었거든요. 사냥할 때는 주로 매복을 이용했고 독특한 주둥이를 비밀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 주둥이는 비례적으로 매우 길고 모든 이빨이 뒤쪽에 위치해 있어서 앞부분은 순수한 뼈로만 되어 있었죠. 주둥이 끝에는 충격 흡수 구조로 강화된 견고한 부분이 있어서 말 그대로 동물들을 들이받는 데 사용하는 내장된 공성추였다고 믿어집니다. 실제로 필로사우루스가 다른 모사우루스의 뇌를 들이받아 박살내어 즉사시킨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사사우루스는 여전히 이 해역에서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이자 포식자라는 명예를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17.1m 길이에 10톤이 넘는 무게를 가졌으며 틸로사우루스처럼 공성추는 없었지만 몸에 비해 두개골이 비교적 커서 더 치명적인 물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이빨에는 두 개의 반대편 절단날이 있었고 측면을 따라 내려가는 능선이 있어서 더 깊이 자르고 전체적인 악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물기 또한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곱인치당 13,000에서 진 6,000 파운드의 물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바닷물 악어 물기의 4배에 해당합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거대한 크기 덕분에 서부 내륙 항로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가 되었고 강력한 쌍안 시력으로 대부분의 물에서 깨끗한 시야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필로사우루스와 모사사우루스가 뛰어난 시력으로 주변을 배회하는 유일한 거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타이틀은 서부 내륙 항로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를 항해하는 포식자, 바로 공룡의 것이었습니다. 이 선사시대 수역에는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들과 함께 역사상 크잔 악어 중 하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데이노수쿠스였습니다. 현재의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데이노수쿠스의 정확한 서식 범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지만 확실히 해안의 강 하구에 살았을 것이고 때로는 더 깊은 바다로도 모험을 떠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쪽의 데이노수쿠스는 더 작았지만 훨씬 많았고 서쪽에서는 적었지만 길이가 12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들의 길이에는 못 미치지만 데이노수쿠스는 훨씬 더 튼튼한 체격으로 무게에서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최대 약 8.5톤이었는데 골편으로 덮여 있어서 더 난공불락의 방어력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골편들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고생물 학자들이 안킬로사우루스의 갑옷과 혼동했을 정도였죠. 데이노수쿠스는 악어와 같은 구조의 거대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매우 넓어서 엄청난 물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잘 발달된 턱 근육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성장한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강력한 물기를 만들어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 물기 힘이 자동차를 부수는 데 필요한 힘의 5배인 10만 뉴턴이 넘는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선사시대 항로의 해안과 얕은 암초들은 주변에 가장 큰 포식자들을 피하려고 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끔찍한 곳이었지만 더 열린 수역에도 적어도 특이한 두 종류를 포함해서 악몽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악기 두 종류들은 여전히 얕은 물에서 발견되었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 더 깊은 곳에서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종류 중에서는 오늘날 살아있는 크라켄들, 즉 거대 오징어와 대왕 오징어의 크기에 필적할 만큼 그 종류 중 가장 큰 것들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잘 알려진 대형 두 종류는 투소테우티스와 앵코테우티스였는데 둘 다 지금은 멸종된 앵코테우티과에 속했죠. 이 두 바다 괴물은 굵고 비교적 짧은 오징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 문어와 더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들은 매우 작고 공격에 취약했으며 고생물학자들은 실제로 많은 수생동물의 식단 대부분을 구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먹이에 대한 반응으로 빠르게 성숙하고 개체 간의 극단적인 크기 차이를 보이며 적응해서 일부 표본은 팔 크기 정도이고 다른 표본은 3m 길이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크기에서는 활동적인 포식자였고 한때 공격자였던 자들을 뒤바꿔 놓았죠. 문어가 사냥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빨판이 늘어선 10개의 촉수를 사용해서 먹이를 함정에 빠뜨린 다음 재빨리 기다리고 있던 부리로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빠르게 탈출해야 할 때 잉크를 뿜어내고 제트 추진을 사용해서 물속을 매우 빠르게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종류들은 몇 가지 유용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족했던 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갑옷이었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두 종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파라푸조시아였고 현재 멸종된 두 종류 집단인 암모나이트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집단에 가장 가까운 현존하는 친척은 노틸러스입니다. 파라푸조시아를 포함해서 이 목의 모든 구성원들은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나선형 껍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껍질 분석 결과 탄산칼슘이 다른 모양과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 껍질은 포식자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했으며 몸의 대부분을 수용했습니다. 파라푸조시아는 거대 오징어와 대왕 오징어를 모두 능가하는 역대 가장 큰 암모나이트이자 가장 무거운 무척추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진정한 바다 괴물이었습니다. 알려진 가장 큰 파라푸조시아는 지름이 약 3.5m인 껍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개체들은 살을 포함해서 무게가 1.5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거의 절반이 껍질에서만 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동물 중 하나에서 껍질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들의 몸은 총 길이가 18m로 고래상어의 2배 길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의 모든 구성원과 가까운 친척들이 멸종되어 그들의 일상생활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서 크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개체들이 서부 내륙 항로 전체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50m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상층 수주에 붙어 있었거든요. 즉 오늘날의 거대 오징어와 달리 이 거대한 동물들은 찾기 어렵지 않았고 찾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다른 두 종류, 심지어 해양 파충류를 잡는 데 능숙할 수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포식보다는 대부분 식물에 달라붙어 있었고 느린 속도 때문에 가장 느린 생물들만 사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하고 기괴한 무척추 동물이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들과 역대 가장 큰 악어 중 하나가 서식하는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서부 내륙 항로가 괴물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으며 동시에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어들을 포함한 공포스러운 것들이 헤엄치고 있었거든요. 상어들은 당시의 진정한 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청소부와 활동적인 포식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면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어는 실제로 대부분에게 비교적 무해했습니다. 이것은 고래상어 크기의 프틱토두스였지만 고래상어와 달리 여과 섭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체적으로 매우 전문화되어 있었는데 껍질이나 외골격이 있는 모든 것을 주로 먹는 경질섭식 식단을 자랑했거든요. 이 이상한 식단은 상어의 이빨로 추론되었는데 날카롭거나 톱니 모양이 아니라 이 물질을 부수도록 설계된 상당히 평평한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어가 이렇게 온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면 여전히 상당히 크지만 훨씬 더 탐욕스러운 이빨을 가진 물고기인 크레톡시리나를 만나게 됩니다. 긴수상어로 더 잘 알려진 이것은 고등어 상어였지만 우리 자신의 백상아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으며 두 종이 밀접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유사한 생활 방식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변의 모든 동물에게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크레톡시리나의 식단은 상어, 모사사우루스, 플래시오사우루스, 물고기 같은 다른 대형 해양 포식자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특정 표본의 위 부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식단은 매우 공격적인 동물을 나타내며 비밀은 크기와 이동성에 있었죠. 때로는 길이가 8m에 무게가 5톤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저항을 줄이고
가장 빠른 현존하는 상어에서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 방패 비늘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한 고등어 상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초승달형 꼬리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델에 따르면 최대 속도가 70k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턱에는 백상아리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날카로운 이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이런 대규모 충돌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두꺼운 에나멜 코팅이 있었습니다. 화석 유물들은 고속 공격 개념을 뒷받침하기도 하는데, 이 상어에 물린 자국이 있는 거의 모든 뼈는 매우 깊고 컸으며 일부는 실제로 공룡에서 나와서 중생대의 지배자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느러미 악몽은 더 작은 상어의 존재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스쿠알리코락스는 까마귀 상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고등어 상어였지만 일반적으로 길이가 1.8m에서 4.8m 사이로 측정되는 훨씬 더 작은 크기였는데, 호랑이 상어 크기와 비슷했고 바다의 호랑이와의 유사성은 크기보다 더 컸습니다. 이빨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거든요. 비교적 작고 굽어지고 톱니 모양이어서 치명적인 이빨로 단단한 조직을 자르고 톱질하기에 완벽했습니다. 까마귀 상어는 크레톡시리나의 식단과 크게 겹치는 많은 종류의 음식을 삼킬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더 작은 개체들을 공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까마귀 상어가 더 많은 해안 지역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고, 칼로리 섭취의 더 큰 부분을 총섭으로 보충했는데 다시 일부 공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지배자를 사냥하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익룡이죠. 다른 상어들과 달리 까마귀 상어는 프테라노돈 같은 대형 익룡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여러 번 알려져 있습니다. 물고기에 대해 말하자면 까마귀 상어는 많은 표본에서 뱃속에 많은 양의 물고기가 들어있어서 사냥에도 꽤 능숙했습니다. 발견된 물고기 중에서 서부 내륙 항로의 유명한 바다 괴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생물학자들에게 정말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리크티누스, 구어체 이름인 엑스피시입니다. 이것은 현재 멸종된 이키오돈트 형태로 알려진 목에 속하는 큰 경골 어류였으며 지금까지 나타난 물고기 중 가장 사악하고 못생긴 물고기 중 하나였습니다. 엑스피시도 예외는 아니었고, 아마도 무리 중에서 가장 사악해 보이는 물고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외모 뒤에 있는 주요 특징은 분명히 넓은 턱이 뒤로 밀려서 기울어져 있었다는 점이죠. 이 얼굴은 모델로서 경력을 쌓을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턱이 매우 유연해서 사실상 충분히 작은 것은 무엇이든 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엑스피시에게 무시무시한 명성과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성체가 5에서 6m 길이로 자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의미가 있었는데, 엑스피시는 물고기 표본 안에 있는 물고기에서 묘사된 것처럼 한 입에 인간 크기의 먹이를 삼킬 수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중간 크기의 엑스피쉬가 통째로 삼킨 1.9m 길이의 물고기였거든요.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다른 표본이 12개 이상 있으며, 이 미친 능력 외에도 좁고 날카로운 이빨 덕분에 큰 동물을 청소하거나 살아있는 동물을 잘라서 작은 조각으로 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확실히 만나고 싶지 않은 마지막 비상어 물고기였습니다. 엑스피쉬와 함께라면 바다 괴물 목록의 마지막에 도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곳을 지옥의 수족관으로 만들었지만 아직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많은 생물들과 육식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한 가지 더 상징적인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플래시오사우루스입니다. 모사사우루스와 같이 이 녀석들도 지느러미가 4개 있었지만 유사점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플래시오사우루스는 넓고 평평한 몸통과 짧고 약한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 목은 우스꽝스럽게 길 수도 있었습니다. 특정 구성원들은 수영하는 모든 파충류 중 가장 긴 목대 몸통 비율을 가졌거든요. 그들은 날아다니는 바다에서 지느러미를 퍼덕였고 대부분은 얕은 물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가 서부 내륙 항로에 서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는 매우 길어질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5m가 넘었으며 가장 긴 것은 엘라스모사우루스와 알베르토넥테스로
둘 다 약 11.6m까지 자랐습니다. 이 길이는 그들에게 역대 가장 긴 목을 주었고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실제로 알려진 모든 동물 중 가장 많은 경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꽤나 큰 길이와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 긴 목을 가진 파충류들은 입과 목의 좁은 특성으로 인해 작은 먹이에 고도로 특화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탐욕스러운 식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을 사용해서 실제로 입으로 물고기 같은 작은 동물에게 접근해서 속이고 큰 몸통을 보이지 않게 해서 먹이를 매복할 기회를 얻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많은 전문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플래시오사우루스들은 닫으면 자연스러운 물고기 함정을 만들 수 있도록 각도가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외에도 달팽이, 조개, 기타 작은 생물들을 사냥했다고 믿어지므로 최상위 포식자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매우 숙련되고 성적이었을 것입니다. 극도의 다양성 수준에서 입증되었듯이 말이죠.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들과 이 물을 집이라고 부르는 나머지 미친 동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것들은 천천히 쇠퇴했거나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또한 항로가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처해야 했지만 항로를 영원히 바꾼 것은 6,600만 년 전 지구에 충돌한 소행성이었습니다. 최소한 극심한 파괴와 피해를 입혔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아주 가까이에 떨어져서 거대한 쓰나미와 함께 물을 통해 다른 불쾌한 것들을 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수역과 비교했을 때 충격이 특히 심했습니다. 아가미에 이리듐이 있는 물고기가 발견된 증거로 말이죠. 이 파괴로 더 상징적인 바다 괴물들이 많이 사라졌고 마침내 지옥 수족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서부 내륙 항로가 끝난 후에도 이 물이 많은 악몽 같은 생물의 서식지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북미에서 이빨이 말 그대로 창인 돌고래종이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흥미로워 보인다면 앞으로 나올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